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느라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 언제나 마음이 무거운 그런 여자랍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벌어놔야 애가 더 컸을 때 학원도 보내고 대학 뒷바라지도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제 친구들도 저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다들 그런 마음고생을 안고 사는 중이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부터 집안이 넉넉하다거나 혹은 남편이 좋은 직업을 가져서 혼자 벌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면 일을 하지 않고 애만 돌봐도 될 테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리 많은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가끔 남편한테 투정도 부리곤 하지만 남편이 무슨 죄겠어요. 남편이라고 노는 것도 아니고 자기 딴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걸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를 예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시어머니 덕을 보고 있어요. 저나 남편이 동시에 퇴근이 늦어지는 그런 날엔 시어머니가 저희 애를 돌봐주시거든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저희가 형편이 그래서 따로 용돈을 드리고 그러지도 못함에도 시어머니는 큰 불만 없이 저희 아이를 봐주세요. 조부모가 손자를 예뻐하는 게 새삼스러울 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런 모습이 낯선 건 사실이에요. 홀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저희 아이를 예뻐해 주시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때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시어머니라고 할 말이 없으신 건 아닐 겁니다. 지나간 일은 어차피 지나간 것이니 앞으로 잘 지내면 그뿐 아닐까요? 저야 서운한 마음 정도였겠지만 시어머니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었을 테니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를 더 감싸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시어머니랑 그리 좋은 사이가 아니었던 제가 시어머니를 위할 수밖에 없게 된 속사정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이 생각나네요. 대개는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건 미리 약속을 정하고 만나게 마련이죠. 그러면 최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옷도 얌전한 걸로 골라 입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도 쉽지 않은 게 시어머니와의 만남인데 전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럴 거라는 예상조차 못한 상태에서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통에 진짜 말도 못하게 당황했답니다. 제가 그때 옷이며 머리가 장난 아닌 상태였거든요. 노란색 머리에 심하게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패션 같은데 관심이 많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할 거 다 해보자는 그런 아이였답니다. 20대 여자가 그러는 게 흉이 되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남편이 된 남친이 그런 제 모습을 좋아하기도 했으니 더 거리낄 게 없었어요. 퇴근 후 남편을 만나 술까지 적당히 마신 뒤였으니 더 헝클어진 모습이었나 봐요. 엄마. 엄마가 이 동네는 웬일로 왔어? 서울의 유흥지 중 하나인 대학가 근처에서 남편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려던 때였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중 남편이 어떤 중년 여성을 보더니 반갑게 말을 건네지 뭡니까. 그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제가 그날따라 술이 평소보다 좀 과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은 뒤라서 더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막 신나게 가다 남편이 누군가를 엄마라고 부르는데 이상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때가 남편과 연애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요. 막 결혼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되고 그랬을 때가 아니었어요. 한다면 남편과 하겠지 싶긴 했지만 결혼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라고 해도 제겐 그냥 친한 친구의 엄마 정도인 분이었죠. 평소 제가 친구 엄마들한테는 정말 살갑게 구는 스타일이랍니다.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스스럼 없이 인사하고 했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됐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때부터 남편과 결혼하게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나이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란 존재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답니다.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샛노란 머리에 한껏 찢어진 청바지라고도 하기 힘든 옷을 걸친 여자애가 자기 아들 옆에 있으니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남편이 저를 여자친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안색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웬일은 이 근처에 성옥이 모딸 유림이가 가게 열었다고 해서 성옥이 만난 김에 겸사겸사 들렀지. 넌 여기 어쩐 일이야? 옆에 계신 분은 회사 동료?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 없어. 이렇게 입고 다니면 당장 쫓겨나지. 아니, 내 여자친구야. 놀랐지? 여자친구? 아, 그래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준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강혜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럼 잘 놀다 가요. 엄마 먼저 간다. 이모 기다려서. 뭐랄까,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버하는 거였는지도 몰라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주변에 친구분이 계셨으니 더 기다리게 할 수 없으신 거였을 수도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보면 안 그러는 게 맞잖아요. 자기 아들 여자친구를 처음 봤는데 저 같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질 것 같거든요. 저는 저희 아들이 유치원에서 어떤 여자아이랑 말을 하는 것만 봐도 그 여자아이랑 엄청 가까운 그런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도 하고 그 아이 부모랑도 가까워지고 그랬었답니다. 따지고 보면 단순한 여자친구의 경우도 그런데 하물며 결혼할 나이인 자식이 여자친구라고 소개시켜주면 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기색이 아니셨어요. 답은 하나였죠. 제가 당신 눈에 전혀 차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남편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여자의 촉은 남자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게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첫인상이라는 게 그리 믿을 건 못 된다지만 그래도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느낀 첫인상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였답니다. 그래서 제가 예쁨 받지 못하는 며느리가 됐을지도 몰라요. 사실 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봐야 시어머니 눈엔 당신의 첫째 며느리인 큰동서 발 뒤꿈치에도 못 미치는 그런 거였답니다. 남편에게 2살 차이 형이 있어요. 제겐 시아주버님 되시는 그분은 남편이랑은 좀 다른 스타일이셨어요. 남편이 막내 특유의 활달함으로 무장해 있다면 아주버님은 겨우 2살 차이인데도 참 진중한 분이시랄까요. 장남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격 자체도 그랬어요. 공부도 잘하셨다더라고요. 그랬으니 그 어렵다는 대기업의 연구소에 들어가셨던 거겠죠. 진짜 남편이랑 형제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랍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심지어 외모도 아주버님이 훨씬 나아요. 둘 다 시아버지를 닮아서 호남형 스타일이긴 한데 아주버님이 좋은 것 위주로 물려받았고 남편이 안 좋은 걸 받았달까요? 뭐 그래도 남자 인물 뜯어먹고 살 건 아니니까요. 전 제 남편처럼 활발하고 뒤끝없는 남자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만 흔히 말하는 방식으로 하자면 아주버님은 누구나가 좋아할 만한 사위감인 건 확실했어요. 그러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예쁜 동서와 결혼을 한 거겠죠. 예쁘고 돈 많고 싹싹하기까지 한 동서를 손위로 모시게 된 게 제 결혼 생활이 꼬이게 된 시초였답니다. 사사건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으니 제가 시어머니라도 그랬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어른답지 못하셨다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해외로 다녀왔어요. 신혼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양가 가족들을 위한 선물이잖아요. 선물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개개인의 취향을 알고 있어야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딸이라면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정도는 꿰고 있겠지만 아들들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게다가 남편은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니 진짜 시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걸 골랐어요. 아버님은 고급 위스키, 어머님은 그곳에서 유명하다는 옥세트를 준비했어요.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 무난할 것 같았지만 어머님은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여자치고 보석을 싫어하시는 분이 없으니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았죠. 예상대로 시아버지는 엄청 좋아하셨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니셨나 봐요. 그래, 고맙다. 니들 쓸 돈도 부족할 텐데 선물을 왜 사니? 아무튼 잘 쓰도록 할게. 한번 해봐. 목걸이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어머니한테 딱일 것 같아요. 됐다. 다음에 하마. 거듭되는 요구에도 시어머니는 팔찌와 목걸이를 하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아까워서 안 하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답니다. 저희가 선물해드린 옥세트를 시어머니가 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같이 안 사니 저희가 못 본 거라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맞아요. 저희가 선물해드린 그 옥세트는 주방 싱크대 윗공간, 안 쓰는 그릇을 모아둔 그곳에 고이고이 잠들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그걸 발견하고 오기가 생겨 시댁에 갈 때마다 확인했으니 아는 거랍니다. 케이스에 먼지가 쌓인 게 그 증거죠. 한 번이라도 열어본 거라면 그렇게 먼지가 쌓일 리가 없었습니다. 하긴 시어머니가 출처도 불분명한 그런 걸 할 이유가 없긴 했죠. 시어머니에겐 그토록 예뻐하는 첫째 며느리가 준 보석들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뭘 입고 가야 하나? 고깃집에 가면서 무슨 옷을 신경을 써. 그냥 입고 있던 거 입고 가. 어차피 고기 냄새 배면 빨아야 할 거 아니야.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줄 몰라. 네가 뭘 알아? 원래 여자는 보석에 맞춰 옷을 입는 거야. 그날이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답니다. 원래대로라면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다 모여야 했지만 그게 안 됐어요. 형님이 임신을 했다며 그를 축하하는 의미로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거든요. 임신 상태에서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시어머니도 그래서 말리신 걸로 알았고요. 무엇보다 집안의 첫 번째 손자였으니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렸는데도 기어코 자기 뜻대로 해외여행을 갔으니 전 시어머니 심기가 엄청 불편할 줄 알았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금세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것 봐라. 이게 무려 5부짜리야. 예쁘지? 이런 걸 달고 아무거나 입고 가면 보석이 유리구슬처럼 보일 거잖아. 시어머니 심기가 흐리기는커녕 오히려 쾌청 그 자체였던 이유를 알겠더군요. 큰 동서가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시어머니 생신 선물이라면서 고가의 다이아 귀걸이와 금수저를 안겨주고 갔었더군요. 제 한 달 월급은 좋게 되지 싶던 비싼 선물을 받았으니 기분이 그리 좋으신 거였어요. 그걸 보니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너무 창피했어요. 저희는 그날 식당에서의 비용과 약간의 현금을 준비했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어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그조차 고맙다며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시어머님은 안 그러시대요. 난 소갈비인 줄 알았는데 요새 돼지는 누린내가 나서 니들 많이 먹어. 원래 엄마 돼지갈비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게. 아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식성이 바뀌기라도 한 건가? 당신이 자기는 돼지갈비 촉촉한 게 최고라고 그랬잖아. 그게 언제 일인데. 내 지난번에 수영이하고 강남 가서 소갈비 먹고 왔는데 진짜 소갈비 맛이 뭔지 처음 알았다니까. 당신이 사준 싸구려 소갈비는 소갈비가 아니었어. 진짜 제대로 된 소갈비를 먹고 나니 이젠 소갈비 아니면 못 먹겠네. 이 사람이 진짜 애들이 당신 생각해서 온 건데. 난 냉면이면 돼. 당신이나 많이 먹어. 참 무한하대요. 저희 딴에는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보고 근처에서 가장 맛있다는 집으로 온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드실 생각도 않으셨답니다.
덕분에 저희만 포식하긴 했지만 마음이 편할 리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나마 남편이 달래주지 않았으면 더 우울했을 겁니다. 됐어. 인상 펴. 우린 할 만큼 했어. 우리 형편에 맞게 하고 가는 거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더 잘 벌어서 당신도 폼 잡게 해줄 테니까. 여느 때면 눈치 없고 덜렁대기만 하는 남편이지만 그런 순간엔 귀신같이 제 기분을 읽고 저를 달래주곤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평생을 믿고 맡길 생각을 한 거였죠. 그래도 기분이 가라앉는 건 피할 수 없었지만요. 시어머니에게는 저란 존재는 참 보잘것없었던 게 맞아요. 냉정하게 비교를 해봐도 어느 하나 제가 더 낫달 부분이 없으니 첫째 며느리를 편애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죠. 그래도 저도 한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칭찬을 해주시면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는 명절 때도 그랬어요. 시댁이 큰 집이다 보니 손님들이 많이 찾으셨답니다. 그러니 제사 음식보다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을 차리는 게 더 큰일이었죠. 당장 저 같은 경우 명절 첫날부터 시댁에 가서 하루 종일 기름 냄새를 맡아가며 음식을 만들고는 했지만 형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형님은 일단 자기 집,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부터 먼저 뵙고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날 즈음에 오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아무 소리를 안 하셨어요. 제가 그랬다면 난리를 부리시던 분이셨어요. 제가 그전 명절에 빙판길에서 발이 미끄러져 인대가 늘어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몸도 안 좋고 해서 조금 게으름을 부렸어요. 어차피 가는 순간부터 일거리를 매달고 살아야 하는 거라니 조금이라도 더 늦게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봐야 반나절 정도였습니다. 핑계야 많았죠. 방깁스도 했으니 움직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할 수도 있었고 병원에 들러왔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핑계를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엄청 혼을 내셨습니다. 제가 채 다른 핑계를 댈 시간도 안 주시더라고요. 너는 시어미가 얼마나 발 동동 구르고 있을지 뻔히 알면서 이제서 와? 아이고, 어머니. 저 사람 몸이 좀 그래서 병원 들렸다 온 거야. 설날 휴일 동안은 병원도 안 여니 머리 좀 다녀왔어. 근데 가보니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명절 전에 병원 다닐 거란 생각을 하고 왔겠지. 그래서 늦었어. 아이, 좀 봐줍시다.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인대가 늘어난 거라면서. 됐다. 그냥 쉬어. 나 혼자서 다 하면 되지. 아이고, 며느리가 둘이면 뭐래. 죄송해요. 저 뭐부터 해요? 됐다니까. 그 몸으로 뭘 한다고. 쉬어. 다 내가 해. 진짜 가시방석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때만큼 형님이 부러운 적이 없었어요. 형님은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서 오면서도 저처럼 쫄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 심기가 불편하다 한들 형님 손에 들린 두툼한 돈봉투나 혹은 반짝거리는 선물 상자 하나면 금세 웃는 얼굴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걸로 형님을 나무랄 생각은 없었어요.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니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할 말로 제가 형님처럼 친정이 유복해서 형편이 그랬다면 저도 형님처럼 안 하란 법도 없었고요. 제가 싫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형님이 저보다 1살 어렸어요. 그래도 족보는 제가 손 아랫사람이니 제가 존대를 하는 건 당연했죠. 예전에는 자신이 나이가 어려도 손이면 아랫동서에게 하대를 하기도 했지만 요샌 솔직히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잖아요. 존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의는 지키는데 형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처음 제가 시집을 왔을 때만 해도 반 존대 정도 하던 사람이 1년도 되지 않아 하대를 한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자기도 똑같은 며느리면서 마치 자기가 시어머니라도 되는 양 구는 게 못마땅했죠. 동서, 뭐해? 저기 전타잖아.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일하는 거야? 제가 손님들 방을 드나들면서 음식 나르는 걸 뻔히 알면서 가스렌지에 올려놓은 전이 탄다고 타박을 하곤 했어요.
자기는 고작 물 한 컵 나르면서도 그런 식이었답니다. 진짜 맘 같으면 동서고 뭐고 한번 들이받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시어머니한테 불호령을 들을 게 뻔하니 그럴 수도 없었네요.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시어머니가 누구 편을 들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했으니 차마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나마 남편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아, 형수. 집사람 지금 눈 떠서 1분도 안 쉬고 일하는 중이에요. 형수 좋다는 게 뭐예요? 이럴 때 손 좀 보태고 그래요. 이것 봐. 여보, 당신도 서방님처럼 좀 해봐. 자기 와이프 일하는 꼴을 못 본다니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당신은 그냥 큰 방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이랑 있어. 내가 거길 왜 들어가? 가봐야 이상한 정치 얘기 나는 걸. 말만 해. 전 뒤집는 거 말고 또 뭐 해줄까? 어떤 며느리가 시댁에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만 전 더 심했어요. 은근히 저랑 형님을 비교선상에 올려놓고 저를 깔아내리는 시어머니를 보는 게 힘들기도 했고 또 그거라니 기고만장하게 행동하는 형님 보는 것도 싫었죠. 그래도 군말 없이 갔던 건 역시 남편이 있어서였습니다. 대기업 연구소에 스카웃 될 정도로 영민했던 아주버님과는 달리 남편은 사실 말썽을 곧잘 부리던 사람이었어요. 학창시절 가출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대요. 근데 그것도 시어머니 영향이 없진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만 봐도 알아요. 맛있는 반찬은 무조건 아주버님 앞으로 옮겨놓는 게 시어머니 특기시거든요. 남편은 하도 그걸 많이 당해서인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눈치였지만 전 그대로 보고 있기가 싫더라고요. 이거 먹어봐. 새우 좋은 거 사와서 살이 통통해. 그러면서 새우 접시를 남편 앞으로 끌고 올라치면 기다리고 있다는 듯 시어머니가 그 접시를 다시 아주버님 앞으로 가져가셨답니다. 그때마다 두 형제는 정해진 듯 대사를 했었어요. 새우는 저보다 준수가 잘 먹잖아요. 아이, 그냥 거기 놔두세요. 쟤는 많이 먹었어. 너도 좀 먹어. 아이고, 우리 송여사. 진짜 장남 챙기는 건 대한민국 1등이라니까. 송여사 봐서 좀 먹어. 아니면 내가 다 먹을 테니까. 아이, 그래, 먹어. 모르겠어요. 세 사람은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일인진 모르겠지만 전 볼 때마다 짜증이 났어요. 아주버님 잘못이 아니란 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주버님은 워낙 과묵한 분이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끔은 제게 와선 그러시던 분이었거든요. 매번 재수 씨한테만 일을 다 떠넘겨서 죄송해요. 저 사람이 일손도 서투르고 철도 없어서 도움도 못 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데 말이죠. 이거 받으세요. 필요한 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걸 슬그머니 전해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건 시아버지랑 똑 닮으셨죠. 시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두 분 다 큰 소리 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시라 때론 시어머니 억지를 보면서도 못 본 채 할 때가 많았답니다. 그래도 제가 고생하는 걸 마냥 외면하던 분은 아니셨어요. 다만 평생을 그리 살다 보니 괜히 부딪혀서 불화를 만들려고는 않던 거였답니다. 남편도 형이 그런 걸 아니 시어머니의 편애에도 형과 감정 싸움을 하는 일은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가 가장 문제셨던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형님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 거고요. 그래도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 그 정도야 그냥 며칠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불공평하다 싶어도 넘어갔답니다. 저나 남편이 당한 대우라면 얼마든지 참고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안 참아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형님이 첫 손자인 병은이를 낳고 10달 후에 제가 저희 아들 병희를 낳았어요. 다들 너무들 좋아해 주셨죠. 첫째는 첫째라서 예쁨을 받았고 둘째는 둘째라서 예쁨을 받았답니다. 단 시어머니만은 예외였어요. 저희 집이 종갓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집안 기준으로는 큰 집에 속했어요. 촌수는 복잡해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명절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시아버지보다 학렬이 아래라는 걸 보면 그럴 겁니다. 따라서 아주버님의 아들인 병은이가 저희 집안의 장손이었답니다. 어느 집이나 장손은 좀 특별한 존재긴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예뻐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근데 할머니 눈에 모든 손자가 다 사랑스럽고 예쁜 거 아니었나요? 시어머니는 병은이를 볼 때마다 표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좋아하셨지만 저희 병이를 볼 때는 안 그러셨어요. 그냥 손자보는 할머니 정도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많아서 이상하게 생각한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랬어요. 보통 애들이 서너 살 무렵이면 크게 형, 동생 의식 없이 친구처럼 놀게 마련이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그랬죠. 잘 지낼 때는 형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싸우거나 할 땐 그런 게 어디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저희 병이에게 버릇이 없다면서 쥐잡듯 잡고는 하셨답니다. 너 당장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손들어. 어디 감히 형한테 대들어? 그리고 병은이가 뭐야? 할머니가 뭐랬어? 형이라고 했지? 형한테는 깍듯 해야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엄마, 병은이가... 또 저런다! 너 나가서 회초리 좀 가져와. 내가 저놈 버릇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형한테 병은이가 뭐야? 너는 이런 것도 안 가르치고 뭐하니? 어머니, 죄송한데 무슨 사정인지는 들어보고 혼을 내셔야 하지 않나요? 병이가 병은이한테 잘못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 봐라. 어미란 게 저러니 자식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 아니냐. 애들이 놀다 보면 투닥거리기도 하고 그러다 금세 또 헤헤거리며 지내는 게 상식이죠. 그러면서 더 돈독해지고 형제간의 정도 쌓이는 건데 시어머니한테는 그런 개념이 없었답니다. 그걸 보면서 남편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난 형이랑 싸워본 적이 없어. 4살 차이 나다 보니 힘도 차이가 났지만 그래도 싸움이 나면 엄마한테 진짜 혼났거든. 어디 동생 주제에 형한테 덤비냐면서 종아리에 불이 났어. 그러니 싸울 수가 있나. 어쩌면 시어머니는 형이란 존재는 동생이 대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형제를 키우면서 그걸 실천해온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난 뒤의 이야기죠. 아직 서너 살밖에 안 된 애들이 그러는 걸로 마치 어른들 싸움인 것 마냥 정색을 하고 혼을 내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할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병은이까지도 기가 죽어 있을 정도였죠. 그쯤 했으면 그만두셔야 옳았습니다. 오죽 그랬으면 제가 나섰겠어요. 그게 바보짓이었죠. 제가 나선 걸 본 시어머니가 화살을 제게로 옮기셨거든요. 집안 어른이 가르침을 내리면 아랫사람은 그냥 보고만 있는 거다. 그래야 집안에 규율이 서지. 너처럼 네 새끼 편들겠다고 나서는 순간 애도 망치고 집안 분위기도 망가진다는 걸 왜 몰라? 이 정도 지냈으면 알만도 한데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니까. 시어머니가 혀를 차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발끈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을 그리 좋은 곳을 못 나왔어요. 다 제가 머리가 안 좋은 탓이니 할 말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난번 가족 모임 때 제 출신 대학을 듣고는 그걸로 비꼬시는 거였어요.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모교인데요. 뭐라도 한마디 내뱉으려는데 형님이 나서시더라고요. 웬일인가 했어요. 어머니, 고정하세요. 애들이잖아요. 그보단 저희 어디로 여행 갈 건지 마저 이야기하셔야죠. 동서는 뭐해? 어서 병이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웬일인가 했어요. 제가 아는 형님이라면 거기서 시어머니를 더 부추길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거나 혹은 어떤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꼭 그것보다 더 좋은 음식이나 제품 이야기로 은근히 저희 길을 죽이던 사람이었는걸요. 그런 사람이니 당연히 대학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가 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의시된 사람인데 안 그러는 게 이상하기까지 했답니다. 형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여대의 신방과를 나왔거든요. 충분히 의수될 상황인데 안 그러니 제가 오히려 얼떨떨했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형님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10분 이상 욕을 먹었을 텐데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멈춘 이유가 있었어요. 몇 달 후면 시아버지의 칠순이었습니다. 예전이면 의뢰하는 칠순잔치는 생각도 안 왔어요.
요새 칠순잔치는 거의 안 하는 분위기니까요. 그래도 그냥 보내기 뭐해서 가족들이 모여 밥이라도 먹자는 분위기였는데 형님이 자기가 준비할 테니 시부모님과 함께 동남아로 여행을 가자고 했답니다. 시어른들이야 당연히 반길 일이었지만 저희는 함께 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동시에 회사에 휴가를 며칠씩 내는 게 쉽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거기 가서 거들먹거리는 형님을 보는 것도 내키지 않아 저희 가족만 빼고 여행을 가는 계획을 상의 중이었답니다. 그러니 내던 화를 멈추고 방으로 들어가신 거였죠. 거기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동서, 내가 어머님 말리기는 했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병이 좀 타일러. 당장 서방님만 봐도 그이한테 깍듯하잖아. 난 그게 참 보기 좋더라. 이번엔 어머님이 나섰지만 다음엔 내가 나설지도 몰라. 내가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래도 이 집 맏며느리니까 그런 건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참 기가 막히대요. 그러니까 결국 형님이 하는 말은 앞으로는 자기가 우리 병이를 혼낼 수도 있다는 거였죠. 100번을 양보해 정말 그럴 일이라면 맏며느리로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겨우 아이들 장난에까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건 저로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답니다. 형님, 애들 장난이잖아요. 저 맘때는 다들 저러고요. 저 솔직히 그런 걸로 애들 혼내시는 것도 싫지만 앞뒤 사정도 모르면서 무조건 동생이라고 혼내시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얄미운 사람이라도 같은 세대를 공유하고 있으니 그 정도는 공감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동서, 지금 어머니 하시는 게 못마땅하다는 거야? 사람이 왜 그래? 나도 어머님 말이 옳다고 생각해. 병은이가 누구야? 이 집 장손이잖아. 회사로 치면 차기 사장이 될 사람이야.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건 분명히 하자. 진짜 기가 막히대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생각하는 건 어찌 그리 고루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장손인 건 맞지만 그게 솔직히 잘못을 저지르고도 야단을 맞지 않아야 할 이유는 아니었잖아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었거든요. 병은이가 병이 장난감을 일부러 발로 밟았다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낸 거였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동서는 우리 병은이를 혼내기라도 하게?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병이 말만 듣고 어찌 알아? 동서 진짜 너무 자기 애만 끼고 돈다. 그게 애한테 좋은 것도 아닌데. 중간에 시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으셨다면 그날 진짜 제대로 한번 들이받았을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한 건 저희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마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형님이 저를 대놓고 구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다고 제가 눈 하나 깜짝할 사람도 아니지만요. 동서, 미안한데 나 오늘 김장하러 못 갈 것 같아. 우리 엄마 치과 가는데 내가 같이 가야 되거든. 자기가 어머니 많이 도와드려. 내가 어머니한테는 사정 이야기 해뒀어. 아참, 그리고 우리 먹을 김장에는 젓갈 많이 넣지 말고. 어머니한테 말하긴 했는데 어머니가 잊으실까 봐. 그건 직접 하세요. 어차피 김치소 만들 때 젓갈 넣는데 형님 것만 따로 소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많이 안 드시잖아요. 다음에 몇 포기만 하시든가요. 뭐야?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런 거야?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힘들다는 거죠. 안 그래도 100포기 넘는 김장 둘이 하려면 죽을 맛인데 그렇게까지 할 짬이 안 나서요.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매해 핑계만 달랐지 언제나 형님은 김장날이면 다른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답니다. 누가 봐도 오기 싫다는 거였는데 시어머니가 오냐오냐 하니 아무 일도 아니라는 시기였어요. 그땐 더했죠. 얼마 후 시어른들을 모시고 가는 베트남 여행 경비를 다 낸다고 했으니 더 당당하게 나왔던 거고요. 못난 저는 그게 배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던 거고요. 자기 진짜 예의가 없다. 윗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부탁까지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한번 안 하고 거절을 하니? 그게 맞다고 생각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형님은 김장하러 오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시집 온 지 이제 10년이 다 되시는 분이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게 예의를 따지시는 분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 싶은데요. 야, 너 지금 누가 누굴 가르쳐? 아무리 화가 나도 야라는 건 선을 넘었죠. 제가 아랫사람이라고 참고는 살았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였어요. 그런 것까지 참을 정도로 제가 착한 사람은 아니었죠. 야라뇨? 진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필요하면 직접 와서 하세요. 저 끊습니다. 온갖 쌍욕이 나오는 것 같았지만 그걸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끊고 김장을 하러 시댁에 갔어요. 못 온다는 사람이 저보다 먼저 와 있대요. 저를 보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시어머니를 잡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것도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억울해요. 저희 엄마가 치통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혼자 못 가겠다셔서 따라간다는 거였는데 글쎄 동서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 갈구시대요. 너는 어떻게 애가 그렇게 못 인정하니? 네 형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래. 너 당장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해. 제가 왜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전 할 말을 했고 거기에 대해 사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보세요. 저 진짜 무서워서 여기 못 오겠어요. 너 당장 사과 안 하니? 못 하겠거든. 썩 나가.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볼 이유가 뭐라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어차피 꽁짝 맞는 두 사람이 끼리끼리 붙어먹으면 될 것을 왜 엄한 저를 끼우는 건지 몰랐으니까요.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제 뒤로 쏟아지는 온갖 비난을 뒤로하고 집으로 오니 그간 알터니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아마 시어머니가 온갖 이상한 말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 그래서 괜찮아? 응, 괜찮아. 내가 막 형님이랑 어머니한테 대들었다고 그러시지 않았어? 헐, 당신 돗자리 깔아야겠다. 형수랑 엄마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랬다면서. 아, 내가 그랬구나. 몰랐네. 근데 당신은 내가 그랬다는데 되게 침착하다. 원래 아들이면 여기서 마누라한테 막 화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효자면 그럴 테지만 당신도 알잖아. 내가 효자랑 거리가 먼 거. 그리고 내가 강혜림을 몰라. 당신이 그럴 여자가 아니라는 거 아는데. 미안. 잘 됐어. 당분간 발 끊으면 되지. 저녁이나 먹자. 참 쿨한 남자였죠. 무엇보다 제 말을 가장 먼저 믿어주는 남자기도 했고요. 그러니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와 형님을 참아낼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로 몇 달을 아무런 왕래 없이 지냈답니다. 중간에 시어머니 전화가 오긴 했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남편도 받지 말라고 그랬고 저도 그럴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었으면 좋았을 일인데 일이 이상하게 흘렀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랑 식사 정도는 가능하시죠? 한 주간 경제지에서 저희 회사 대표님 인터뷰를 왔답니다. 제가 딱히 홍보 담당은 아니지만 그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회사가 크지 않으니 그런 부서가 필요도 없었으니 정식 담당자가 없어서 제가 한 거였어요. 대표님 인터뷰 후 취재를 온 여기자와 밥을 먹다가 이상한 걸 알게 됐어요. 땡땡 여대 신방이요? 혹시 학번이? 저희 형님이랑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대요. 순간 호기심이 일었어요. 대학 때는 어떤 사람이었나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땡땡땡이라고요? 분명히 저희 과 맞아요? 저희 과 정원이 그리 많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제가 3학년 때는 과 대표까지 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이름 가진 친구는 없어요. 장담해요. 다른 학년도 아니고 동기가 어떻게 그걸 몰라요. 정말 놀라운 뉴스였어요. 형님이 그토록 자랑하던 자기의 학력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러나 진짜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왜? 당신 집이지? 응. 미안한데 지금 형네 집에 가서 형수 여권 좀 챙겨서 가져다 줘. 여권? 그날이 시어른들을 모시고 베트남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따져보니 그렇대요.
근데 형님이 여권을 깜빡하고 빠뜨렸답니다. 온 가족이 다 공항으로 갔으니 다시 여권을 가지러 갈 사람이 없어 결국 남편에게 SOS를 쳤던 거예요.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서 마침 그날 재택 중이던 제게 연락이 온 거였고요. 저희 집이 아주버님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였거든요. 쌤통이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시아버님 칠순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아주버님 집으로 달려갔고요. 남편이 말해준 안방 장롱 서랍을 뒤졌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잘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여권을 찾았습니다. 옛날 여권이랑 같이 있는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급한 대로 일단 가방에 다 쓸어넣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가는 도중 하나씩 열어보다 적잖이 놀랐어요. 예전 여권인 모양인지 사진 속 얼굴이 많이 다르대요. 그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 낯이 익었어요. 이름도 지금 형님 이름이 아닌 거였고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었답니다. 개명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성형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나라에 개명하고 성형수술 받은 여자가 오죽 많겠어요. 문제는 옛날 여권 속에 등장하는 얼굴과 이름이 낯설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다른 걸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제가 서두르다 여권 아래 숨기듯 깔려있던 병은이의 육아수첩을 들고 나왔어요. 산부인과에 처음 임신을 확인하러 가면 주는 건데요. 애를 낳은 엄마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보다가 진짜 놀랐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일단 진정시키고 급한 대로 형님의 여권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여행 다녀와서 봐. 아버님, 어머님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5가족이 베트남으로 떠난 뒤 저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육아수첩에서 본 내용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전에 형님이 그랬답니다. 자기랑 아주버님 혈액형이 다 A형이어서 병은이도 A형이라는 말이었죠. 자기 식구들이 다 A형이니 셋이 합하면 트리플 A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근데 육아수첩에 적힌 병은이의 혈액형은 A가 아닌 AB형이었어요.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제 상식으로는 부부가 다 A형이면 자식은 A형이나 O형 말고는 안 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육아 수첩에는 분명히 A, B라고 되어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 안 믿을 수가 없었죠. 물론 잘못 적은 걸 수도 있죠. 어차피 인간이 하는 일이니 누군가가 자신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A형인 줄 알고 살았어요. 대학 올라가면서 첫 헌혈을 하면서 제가 AB형인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리 찝찝했을까요? 이유는 옛날 여권 속에 등장하는 형님의 옛 이름과 옛 얼굴이었어요. 제가 낯설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어디선가 본 거였답니다. 근데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뒤탈이 없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여행을 떠난 이틀 후 제가 오랜만에 모교를 찾았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정년 퇴임을 하시기로 하셔서 저희들이 퇴임 파티를 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간만에 학교를 찾았답니다. 10년 조금 더 지났을 뿐인데 참 많이도 달라졌더군요. 바뀌지 않은 게 있다면 저희 단과대 건물이었습니다. 저희 단과대는 참 인기도 없는 사회과학대였어요. 행정학과, 관광학과,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과로 구성된 단촐한 단과대였죠. 거기서 4년을 옹기종기 붙어서 다녔으니 저희 과 애들 말고도 다른 과 애들도 대충은 안답니다. 필수 전공이 아니면 함께 듣는 수업도 몇 있어서 더 그렇고요. 친구들끼리 모이면 젊으나 늙으나 추억팔이를 하게 되죠. 모처럼 예전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하다 한 친구가 이야기를 꺼내는데 제가 온몸에 소름이 끼쳤답니다. 저희 형님 옛사진과 개명전 이름을 어디서 본 건지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잘못 표기된 거라 생각했던 혈액형에 대한 의심도 커졌어요. 결국 남편한테 다 말했어요. 남편은 꼭 알아야 하는 문제였으니까요. 남편이 진짜 놀랐답니다.
당신 말 진짜야? 당신이 착각할 가능성은 없어? 나도 그럴까봐 확인까지 했어. 친구의 친구 통해서 예전 일까지 다 물었다니까. 진짜 세상 좁다. 아이, 그래도 진짜 안 믿기는데? 병훈이가 형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아이, 잘 모르겠다. 그거야 검사만 해봐도 알 일이잖아. 겁난다고 계속 모른 채 할 일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 어쩌냐? 형한테 먼저 말해야 하는 걸까? 그게 낫지 않겠어? 어머님이랑 아버님 알면 진짜 충격받으실 텐데. 형님이 낯설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보다 한 학번 아래인 신문방송학과에 예쁜 애가 들어왔다고 남자애들이 설레발을 떨었기 때문이에요. 키도 크고 늘씬하다며 난리였거든요. 저희과 여자애들이 다 작다면서 매번 그러던 애들이라 그게 더 기억에 남아요. 이름도 꽃이름이었어요. 그러니 남자애들이 열광을 한 거죠. 근데 기대 이하였어요. 안 예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막 예쁘다고 난리 부릴 정도도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단과대 남자애들 서너씩 경쟁이 붙었고 결국 양다리니 어쩌니 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더 웃긴 건 그 여자애가 저희 단과대 남자애들 말고도 타 대학 남자애들과도 문란하게 놀다가 걸려서 임신을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답니다. 정확히 확인은 못하지만 그 애가 결국 자퇴를 하고 나간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바로 그 애가 제 형님이었던 거죠.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제가 남자가 아니었으니 오가며 본 게 다였던 터라 정확히 기억을 못했던 것뿐이었어요. 그나마 이슈가 돼서 눈여겨본 때문에 기억이라도 했던 거였답니다. 근데 제 형님이 되었을 때에는 이름도 눈에 띄는 그 꽃이름이 아니었고 성형까지 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제가 알 리가 없었던 거였죠. 아무튼 당신은 모른 채 내가 형 오면 말해볼게. 어떻게 모른 채를 하겠습니까? 남편은 병은이가 자기 조카가 아닐 확률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눈치였지만 전 아니었거든요. 꽁꽁 숨겨놓은 육아일기 속에 알파벳이 증거였고 무엇보다 3살 버릇 여든 가는 법을 생각하면 대학 시절의 그 문란한 남자 관계가 나이 들어서도 쉽게 변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눈에 가시 갔던 사람이라 그러기를 바랐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마음이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제 착각이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저야 좀 불편한 채로 살겠지만 최소한 집안에서 거친 풍파가 일지는 않아도 됐으니까요. 근데 불행히도 제 추측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귀띔을 받은 아주버님이 놀라서 당시 산부인과에 의뢰를 했고 정말로 병은이의 혈액형이 AB형인 게 밝혀졌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병은이의 혈액형이 A로 나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속일 생각이었던 거죠. 아주버님과 형님 사이에서 그 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현명하고 신중한 성격인 아주버님이 그 일이 사람들, 특히 시어른들에게 알려질 경우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를 명백히 아시니 최대한 잡음 없이 일을 마무리하길 원했던 때문이었어요. 아주버님은 놀랍게도 이혼 절차를 밟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병은이가 자기 자식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저희 남편처럼 대놓고 애정을 과시하는 축은 아니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랬으면 나 죽었다 하고 꼬리를 내리고 살았어야 했어요. 근데 형님은 그걸 못했답니다. 자기 비밀이 탄로난 게 저 때문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감춰둔 육아수첩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걸 확인하려던 게 문제였어요. 동서, 이야기 좀 해. 동서가 내 장롱 뒤졌지? 무슨 말씀이세요? 장롱을 뒤지다뇨? 그때 여권 가져다 줄 때 뒤졌잖아. 맞지? 네. 그럼 육아수첩 우리 그이한테 준 것도 동서 맞아? 아니요. 제가 아니고 저희 그이가 줬어요. 전 그이한테 준 거고요. 미친 거 아니야? 그걸 왜 줘? 왜? 나 엿먹으라고 그러고 싶었어? 그거 주면 나 쫓겨날 줄 알았어? 뜻대로 안 돼서 서운했겠다. 목소리 낮추세요. 여기 시댁이에요. 어머니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래서 기세 등등하구나. 어차피 이판사판이야. 우리 그이 나 본체도 안 해. 이렇게 살 바엔 아예 판을 뒤집어 버리는 게 낫지. 내가 이혼한다고 못 살까?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인데. 저 나갈게요. 야, 어딜 가? 사과 안 해? 나가려는 제 머리를 붙잡지 뭡니까? 똥 싼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랬네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대판 붙었죠. 당연히 난리가 났고 그 결과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답니다. 저의 말이 맞니? 병은이가 네 자식 아니라고? 제 자식이에요. 제 호적에 있는. 그 말이 아니잖아. 네 씨가 맞냐고? 어서 대답 안 해? 크네. 네가 말해봐. 그런 거 아니지? 아마 평소에 형님이라면 눈도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했겠지만 그땐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랑 치고 박으면서 흥분할 대로 흥분한 데라 자기 남편의 경멸에 가득 찬 시선을 받았으니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그깟 씨가 뭐 대순데요? 네예요. 어머니도 장손이라며 좋아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고 한들 뭐가 달라지냐고요. 뭐라고? 정말로 다른 놈 씨라고? 이게 우리 집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당장 꺼져. 안 꺼져? 내가 왜 꺼져요?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뇌물을 받았으면 받은 값을 해야죠. 그게 이치죠. 안 그래요? 정말 눈이 뒤집혔더라고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였답니다. 근데 더 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형님의 뺨을 정통으로 날려버리신 때문이었답니다. 순식간에 공기가 싸늘해졌고 결국은 아주버님이 형님을 끌고 나가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이후 일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대성통곡부터 시아버지의 한숨까지 아주버님은 결국 이혼을 하셔야 했어요. 그리고 병은이도 집안의 장손자리를 내놓고 형님을 따라서 외가로 떠났습니다. 사건 이후 집안이 얼마나 뒤숭숭했는지 몰라요. 그 와중에 단 하나 저희 병이만은 신분이 달라졌죠. 시어머니가 하나뿐인 손자라면서 우리 병이를 챙겼던 때문입니다. 간사하다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옛날 사람인 시어머니한테는 대를 잇는다는 게 그렇게나 중요한 일인 거겠죠.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분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서운함을 다 떨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그걸 곱씹으며 살아야 할 필요도 없겠죠. 지나온 날보다는 살아내야 할 날이 중요한 게 인생일 테니까요.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께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도 형님이 시어머니께 돈봉투와 보석들을 갖다 바쳤던 건 찔리는 게 많아서 그랬나 봅니다. 여행날 형님이 여권을 안 가져간 건 가족들을 기만하는 형님에게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